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북핵 문제와 각국 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조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막신 고리끼의 짤막한 소설 거짓말하는 검은 방울새와 진실의 오가 딱따구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연합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흡사 이재용 변호인을 떠올리게 했던 문제적 판사 정형식의 판결 중 기막힌 게 또 있습니다. 이른바 전문법칙을 운운한 점입니다. 전문법칙, 그러니까 전에 들은 이야기는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말을 한 사람을 재판정에 직접 불러서 정확히 무엇라 이야기했는지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안종범 수첩에 적힌 삼성 봐주라고 했다는 박근혜의 말. 이 말을 박근혜의 말이라고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를 불러서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불렀을 경우 부르기도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 박근혜가 인정할까요? 자, 그런데 2013년 대법원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적힌 파일만을 갖고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전문법칙의 원칙을 깬 셈이지요. 전문법칙이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정형식은 이재용을 위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전문법칙에 집착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사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정형식에게 묻습니다. 왜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2심 재판 때 한만호 씨를 안 불렀습니까? 검찰의 협박을 받아서 한명숙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그 한만호 씨를 말입니다. 그리고 한만호 씨가 번복하기 전에 진술, 즉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붙잡고 한명숙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까? 정형식의 엉터리 재판, 대법원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나라 사법부는 있는 그대로 쓰레기로 낙인박힐 것입니다. 오는 2월 18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을 맞아 서울에 오신 분들 도올 선생 설교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임원들 통장에 4천억 원을 넣어둔 것을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이건희 회장이 임원 70여 명의 명의로 26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돈을 관리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전명진 3팀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미전실이라든지 구조본이라든지 삼성 회장의 직계 조직에서 관리를 했고 임원들한테 신분증 사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경찰은 이건희 회장이 8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자고 검찰에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120억 원 외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 전체 규모는 2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측은 다스 비자금 수사는 구분 응선을 훨씬 넘어섰다. 공소시효 문제도 극복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약 1000여 개로 액수는 4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계는 이건희 회장 측이 이번 소득세 중과 과정에서 1000억 원 이상을,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는 2조 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한 4대강 사업자료와 관련해 기록물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하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했던 300건의 기록물이 원본으로 확인됐다. 공공기록물이고 파기 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의도적인 폐기가 아니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굉장히 불편한 관계와 심경을 드러내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펜스 부통령이 에어포스2 부통령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조시 로긴 기자와 인터뷰를 했죠. 그 내용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됐는데요. 예. 지금까지의 어조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했던 점을 좀 하나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 와중에 각 당의 반응, 특히 바미당이라고 부르나요? 요즘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바른당, 바미당, 미국당,
밤이당. 예, 낮이당이 아니라 밤이당. 예. 예. 일단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의 어깃장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펜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요. 예.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하고 악수조차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경색된 국면을 예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떠들었고, 심지어 문 대통령이 앞줄 로얄석에서 뒷줄에 서 있는 김여정 부부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굴욕적인 자세가 아니냐라고까지 해가면서 정말 악담을 퍼붓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한 이야기를 이제 추려서 보면, 이것도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이 원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워싱턴 포스트 보도의 첫 줄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합뉴스가 친절하게 번역해 준 게 아니라 김성회 보좌관이 직접 번역한 거죠? 예, 제가 직접 보고 드리는 말씀이라 번역이 아주 정확하진 않을 텐데 맥락은 맞을 겁니다. 연합뉴스보다는 낫겠죠. 예. 핵심은 펜스 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좀 더 깊이 가져가기로 하는데, 예. 한국과 먼저 북한이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이라는 말을 썼어요. 뭐 가능성을 두고 미국과 대화를 그 뒤를 이어서 하겠다. 이런 것을 펜스 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합의를 했다는 거죠. 얘기는 지금의 정세가 정확히 맞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가자고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국이 먼저 대화를 하고 미국이 그 뒤를 바치겠다라는 것이 지금 한미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정상이 확인해주고 있는 일이다라는 점. 그래서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을 버리고 혹은 미국을 무시하고 미국을 따돌리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철저하게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이 먼저 북한이랑 대화를 해라. 그리고 그 뒤에 잘 된다면 우리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펜스가 지금까지의 자세는 이제 소위 맥시멈 프레셔라고 해서 끝까지 압박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여기엔 의미 있는 북한의 변화가 있기 전엔 대화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북한과의 대화의 창도 열려 있다. 북한이 이제 변화를 시작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25,000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그러면 3,000원으로 22,000원을 깎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물건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맥시멈 프레셔 전략 자체가 대화를 상정하지 않고 맥시멈 프레셔로 하도 안 되면 폭격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내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본국의 기자에게 정확히 한 워딩은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 즉 물건을 사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그러면 흥정이 아무리 세게 들어와도 상대방이 응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전 그래서 펜스가 어떤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갈 때는 그럼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그것을 이어서 미국이 대화를 해야겠구나 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중에 한마디, 미국도 대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 거죠. 이것을 발표했다는 자체가 저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당원이라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난 당사자들, 외교의 수반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고의 참모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사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돌아보면 뭐 지도자가 정상이 아니라 문제도 문제였지만 예. 사실 북한이라는 사회는 철저하게 휴먼 네트워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 완전히 메말라 있던 거였거든요. 현대 아산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금강산 들어가서 만든 네트워크라든지 또 국정원 등등에서 구성했던 네트워크들이 다 깨지고 개성공단도 철수하고 하면서 대화를 할 통로가 하나 없었던 상황에 비교해보면 지금은 뭐 격세지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국정원에서 열리려고 계신 우리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도 캐도 문제로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살았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좀 풍부한 북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시 채널들을 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보셔야 한다 생각하고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면 누차에 걸어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지금도 폭격을 할 건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해결할 건지를 놓고 내부에서 참모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공공연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다투는 이유는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해서 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상상인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목숨이 걸리고 체제가 걸린 문제지만 그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그만이고 저렇게 해도 그만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펜스 부통령은 그런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을 했고 북한 대표 측을 만났을 때도 강경한 제스를 그대로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문 대통령과의 두 차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전 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지금 한국 보수 언론들이 뭐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언론들이 미국의 동의 없이 혹은 미국을 떠들리고 북한 뒷공무니만 쫓아가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당할 것처럼 하고 있는 이런 보도들을 일거에 해소를 한 거죠. 한국이 먼저 북한이랑 얘기를 하라고 했고 그 뒤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을 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하나의 측면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금 뭐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제원 대변인 같은 경우는 핵개발 축하 사절단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이적행위라고 경고를 했죠. 전 뭐 이것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집단의 수괴들을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냐고 했는데 같은 얘기를 트럼프에게도 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중도에서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북핵을 해결 못하고 제재 압박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전부 다 펜스 부통령의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하고 우리가 뒤에 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되면서 뭉개진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악망하고 우러러보던 미국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속을 얼마나 실망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활동은 어떻게 해도 전망이 없는 6월에 있는 지방자치선거를 위한 밑밥 깔기라는 것 점입니다. 무엇으로도 경제로도 민생으로도 어떤 쪽으로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지자 하나 남아있는 색깔론을 들고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고요. 제가 누차에 걸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관계를 조정해가는 가운데서 앞으로 또 한미 군사훈련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등락이 있을 거예요. 좋을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고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또 맑은 날이 오기도 할 것인데 이럴 때마다 지지율을 깎아먹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 외에는 큰 틀에서 외교 문제를 바라보거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이 집단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1%라도 깎을 수 있으면 무슨 막말이라도 할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전 여기서 또 같이 더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11월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4년에 한 번씩 하고 그 기간을 같이 맞춰서 상하원 선거도 같이 벌이죠. 그런데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상원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교체가 됩니다. 미국은 상원 임기가 6년인데요.
모두 임기가 똑같은 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년 텀으로 계속 사람을 3분의 1씩 뽑아서 조금씩 교체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34명, 33명, 33명 해서 100명의 사람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상원의 멤버를 교체하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전원을 매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4년인 것에 비해서 매우 기간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있는 중간선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현재 30%도 안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 있는 언론들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로서는 지금 본인의 지지도를 올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본인 원래가 트위터에다가 얼마나 리트윗을 많이 받느냐가 국정 운영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ICBM 개발을 포함해서 북핵 문제에 미국민들조차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때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의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 올림픽의 아이스하키 팀과 함께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불리는 외부 수술적인 타격을 통해서 북핵을 무력화시켜서 전쟁의 영웅으로 울뚝 설 것이냐.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두 가지 옵션을 놓고 트럼프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하게 거절하진 않으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과의 대화도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저는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돌아가면서 했던 얘기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 정도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평화 전도사로서 우뚝 서는 모습을 본인은 얻게 되고, 남북한은 그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것, 그것이 이제 북핵 폐기로 갈 것인지 북핵 동결로 갈 것인지, ICBM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로 갈 것인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북한의 체제 보장,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한의 안정화,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이 앞으로 이어진다면, 그런 그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올 상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를 좀 믿고 확고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동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사실 지방자치 선거는 본인들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그렇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국익을 생각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때리기 좀 잠시 중단을 하고,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경상도는 아니고 전라도는 그렇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중요하지 않고 민주당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 이성적인 대처를 해줄 수는 없겠는지라는 주문을 좀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대를 걸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것이 급선무고, 그것이 자신들의 살 유일한 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족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없고요. 북한이 설령 비핵화를 한다 한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북한이 야로를 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노벨 평화상을 만약에 받는다면은 그래서 돈 주고 산 거다. 뭐든지 다 매뉴얼이 나와요, 걔네들은. 에? 그렇다고 한다면 평화 우호 세력인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선거를 승리해서 자유한국당 입에서 더 이상은 전쟁을 부추기는 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는 몫이라 저는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열심히 준비하고 평화를 알리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는 정당이 되도록 작은 힘이지만 좀 보태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저기서 어떤 창조적인 전략을 짜가지고 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풀어가자. 예전에 노태우 정부가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또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이모 노인을 돌려보내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이런 과거의 선례들을 감안해서 이 민족의 문제만큼은 진정성 있게 풀어가자. 정쟁으로 풀려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저 세력들은. 안타깝습니다. 예.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아, 이것이 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텐데 작년 대선에서도 그렇게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면 지방선거에서도 정신 차릴 것 같진 않고 참 암담합니다. 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드려야죠. 뭐.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특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핀란드의 교육 이야기를 담은 신간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를 선물해드립니다. 핀란드에 빠진 여행자 대표 청주 챌린지 투어의 윤성희 대표가 집필한 신간인데요.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윤성희 대표가 집필했고 사파에는 시사 만화가 고경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한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버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2008년 4월에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예, 지금 삼성과 이명박의 유착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삼성이 왜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느냐? 가장 상식적인 추정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가 2009년 8월에 배임과 조세포 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를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들으셨다시피 이것도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뒤 딱 4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이제 이명박이 오로지 이건희 단 한 명만을 사면하는 원포인트 1인 사면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명분은 IOC 위원이었던 이건희가 사면이 돼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유리하다 뭐 이런 거였고요. 여러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한 사면 조치가 내려진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면 이 사면을 대가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주 상식적인 추정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브리핑 경제의 속살 시간에 좀 여유가 될 때마다 2008년 이건희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용이 석방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저도 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만 충격의 강도라는 게 사실은 최근의 기억이기 때문에 더 강도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기억을 되살려서 경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국 재벌들의 범죄 사실과 그걸 수사하던 검찰, 재판부가 내린 짜고 친 고스톱 같은 판결 중에 제일 충격이 컸던 건 이재용 석방보다도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표했던 이건희 불구속 기소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희 불구속 기소. 기소는 했는데 구속은 아닌. 그렇습니다. 그만큼 2008년 이건희 비자금 사건은 실로 충격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난 거였고요. 조준웅 특별검사가 내렸던 수사 결과 발표는 꼬리곰탕 특검에 버금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조사 결과였어요. 네. 그래서 2008년에 시작된 특검 수사와 2009년에 마무리된 재판, 그리고 이어진 원포인트 사면, 이건 국민 법감정, 상식 뭐 이런 걸 모두 다 뭉개버리고요. 나라가 진짜로 개판이 됐구나 하는 걸 절감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 진행됐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 초창기였습니다. 2008년 4월에 조준웅이 발표를 하거든요. 예. 재판이 마무리된 것도 2009년, 사면도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한국의 정서가 좀 뭐랄까요. 이명박식 탐욕에 좀 경도됐던 시기여서 이 삼성 비자금 사건에 관한 기억이 우리 시민사회에 그렇게 깊게 박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기자가 아니었을 텐데 사석에서 개거품을 몰고 막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 반응이 좀 뜨광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재용 집행유예에 대해서 함께 분개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에서 그 재벌들에 대한 문제, 특히 삼성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의식을 지금 갖춰나가고 있죠. 이재용 집행유예에 대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게 극도로 나쁘게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기쁘더라고요. 역사는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다시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러면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도
다시 제대로 알려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시 사건의 이모저모를 좀 다양한 각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예. 2008년 4월 18일에 조준웅이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는 사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범죄 사실은 배임 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지만 장시간 내재되어 있던 불법 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평등한 법 적용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전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어렵죠, 말이.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희의 범죄 사실은 무거운 중죄예요. 조준웅이 보기에도요. 예. 그런데 다 지난 일을 지금의 잣대로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건희 등이 저지른 배임과 탈세는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황당한 거죠. 좆가고 있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진짜 여기서 많이 까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것도 아니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이 이건희라면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특별검사가 한 겁니다. 특별검사는 일반 검사로는 도저히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선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특별검사가 한 수사 결과가 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건희 불구속 기소, 이학수, 김인주, 유석열, 최강해 비리 핵심 인물 10명 전부 다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이 발표를 거의 장이 뒤집어지는 기분으로 라이브로 들었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왜 특검을 쳤다의 인물로 뽑았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후보가 3명이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3명의 후보 중에 조준웅을 특별검사로 정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대선 직후였던 2007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이명박이 당선이 됐지만 어쨌든 3명의 후보 중에 조준웅을 선택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요. 예. 저는 법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조준웅이 얼척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걸 보고 후배 법조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 따위 인물이 특검에 임명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1970년대 검사로 활동하던 당시 조준웅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장상환 경상대 교수 말에 의하면은 박정희 정권 유지에 맹렬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피의자를 협박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법조 후배가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형, 특검 후보가 셋이었는데 조준웅이 그중 제일 나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지금 삼성 따까리지 특검이냐 발표하는 거 못 봤냐, 후보 셋이 누가 올라갔기에 저 따위 인물이 제일 나았다는 거냐 하고 제가 전화로 길길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법조 후배가, 그 후배 참 괜찮은 후배거든요. 형, 나도 짜증나는데 그중 조준웅이 제일 나았던 건 사실이야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검찰 쪽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선 이제 제가 특검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과정만 살펴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펴본 과정이 어땠냐면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는 이제 그 후배 말이 이해가 됐는데요. 그 당시 선정된 과정은 이래요. 선택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데 특검 후보 추천권이 변협, 대한변호사협회에 있었던 겁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문제였죠. 예. 변협이라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이 삼성 비자금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한 건데 변협이 이때 김용철 변호사를 보고 의뢰인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징계를 거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작부터 삼성 쪽에 편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변협에 추천권을 줘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민변은 아예 국회의장 산하 후보 추천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이 이 추천 권한을 대한변협에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이 특검에 관한 법률안이 11월에 통과가 되는데 결국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잃었던 한나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 자체가 통과가 안 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 추천권이 대한변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한변협이 삼성 특검 후보로 3명을 올려요. 그런데 왜 그 중에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조준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한변협에서 후보로 올린 3명이 누구였냐면 조준웅 빼고요. 나머지 1명이 정홍원 법무연수원장이었어요. 그 양반? 네. 벌써 웃기죠. 네. 벌써 웃긴 겁니다. 예. 이 정홍원이 누구냐 다 아시겠지만 이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았고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를 2년 동안 했죠. 이 2년 일한 것도 거의 개그인 게 취임 1년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져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는데 후임이었던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정홍원 총리가 1년 더 합니다. 네, 그리고 2014년 2월에 온갖 난리를 치고 이완구가 극적으로 총리가 되는데 이 이완구가 낙마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완구마저 낙마를 했으면 정홍원이 기록 세울 뻔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최장 총리가 이명박 시절의 김황식인데 재임 기간이 2년 5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정홍원이 후임자들이 줄줄이 낙마해서 결국은 5개월만 더 채웠으면 이 기록을 깰 뻔했어요. 세월호 참사 총리가요. 하여간 이런 인물이 조준웅하고 같이 삼성 특검 후보로 올라간 겁니다. 또 한 명 후보가 누구냐? 저는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잘 알죠. 특검 후보 중 나머지 1명이 고영주였습니다. 전남부지검장이요. 벌써 이제 많이 웃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예. 이제 고영주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는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 보고 공산주의자다라고 볼빈 소리를 짓거리고 다닌 놈인데 그러면 당시 변협에서 올린 삼성 특검 후보가 3명이 누구냐면 고영주, 정홍원, 조준웅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셋 중에 누굴 뽑아야 삼성 특검을 잘하겠습니까? 아, 이게 된 똥이냐 묽은 똥이냐 그 차이네요. 그렇죠. 똥 3개를 올려놓은 겁니다. 변협이요. 이때 민변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박재승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지금 이제 희망제작소 이사장이시죠. 이분은 근데 추천 명단에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정원이 총리가 되고 고영주가 그 지랄을 하는 걸 보고 아, 왜 그때 법조 후배가 형 조준웅이 그나마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나중에 되더라고요. 예. 2007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조준웅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을 때 한겨레 20일 보도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 특검에선 검찰도 주요 수사 대상인데 3사람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서 최소한의 구색도 맞추지 않았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협이 법규상의 추천권을 남용해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뻔히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과 한 덩어리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변협이 검찰 논리에 충실한 인사를 특검으로 내세워 검찰이 크게 당하지 않도록 배려한 의도가 엿보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변협이 이 3명의 후보를 올린 건 이미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다시피 특검 후보를 3명을 선정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었지만 차기 대통령이 선임된 상태였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임기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이 모욕적인 상황을 극복할 힘이 2007년 12월 말 청와대에는 없었던 거죠. 그 한겨레 20일 기사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썩 내켜하지 않았던 세 후보 가운데 애초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은 정홍원 전 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영주, 조준웅은 전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욕적으로 올린 후보 3명 중에서도 그나마 정홍원이 제일 나았다고 판단을 처음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 게 정홍원이 변호사 시절에 삼성 사건을 굉장히 많이 수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결국은 조준웅이 특검이 됩니다. 조준웅이 특검이 된 이유는 유일하게 그 3명의 똥 중에 삼성과 별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삼성 관련 수임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초부터 변협이 올린 3명의 후보는
이 후보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특검은 제대로 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셋 중에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객관식 문제가 주어졌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셋 중 하나를 고르시오. 1. 조원진, 2. 홍준표, 3. 김진태 뭐 이런 보기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네. 이 황당한 스토리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준홍 특검이 2008년 4월에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요. 다시 변호사로 업무 복귀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듬해 2009년 이건희는 사면을 받죠. 그리고 20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아까 조준홍이 특검이 된 유일한 이유가 삼성 관련한 수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2010년에 조준홍이 3명의 후보자들 중에 유일하게 삼성 특검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에요. 조준홍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아이고 참.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 새끼들이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할 수가 있나. 유착질을 하고 보온질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한국 사회가 당시에는 이걸 제어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황당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조준홍이 2008년에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건희가 사면을 받은 게 2009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뒤 2010년 1월에 조준홍 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들어간다고요. 지금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당시에 조준홍 아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조준홍 아들이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1998년 졸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사법고시에 계속해서 떨어진 겁니다. 10몇 년 동안 사실을 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보통 사법고시를 10여 년 정도 쳐서 안 되면 진짜 사람이 되게 폐인 가까이 됩니다. 사회에서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삼성의 과장으로 입사할 때 이 조준홍 아들 나이가 36이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10년 넘게 도전했다가 36까지 사실을 안 냈는데 그리고 무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취직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라는 삼성전자예요. 그것도 신입사원도 아니고 과장으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런데 조준홍 아들은 36살에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는 외부 특채로 아무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을 과장으로 달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삼성이 반론을 행하고 싶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그런데 삼성이 조준홍 아들을 채용했던 절차도 얼마나 코미디였냐면 중국 삼성전자에서 이 아들을 입사시키는데요. 예. 중국 삼성전자가 200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경력사원 채용 입사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준홍 아들은 입사 지원서를 안 내요. 그리고 삼성은 지원한 사람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전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지원서 접수 기간이 이미 15일에 종료가 됐는데 그로부터 20일 뒤인 2010년 1월 6일에 조준홍에게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놓고 뽑아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9일 뒤인 1월 15일에 채용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원한, 접수 기한 내에 지원한 5명은 다 탈락시키고요. 지원서도 안 낸 조준홍 아들을 붙여주려고 앞에 지원자는 그냥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조준홍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조준홍의 반론이 뭐였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랬다는 겁니다. 기자한테요. 아니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묻습니까? 당신이 특검 맡아서 이건희 불구속 기소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건희가 깜빵 가는 걸 면했고 그래서 이건희가 사면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네 아들이 10년 동안 사법고시 패스 못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재가 됐는데 그럼 그걸 너한테 물어야지 누구한테 물어보냐는 겁니다. 이건 조준홍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태연하게 왜 나한테 묻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반론은 더 가관입니다. 조준홍 아들 채용은 특검과 무관하다. 조 씨의 아들은 특검이 수년이 지난 후로 특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현지에서 채용한 거다. 그리고 채용된 이후로도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반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반론했다는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너 같으면 믿겠습니까? 그거를요. 그게 믿어져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한국의 재벌들이 삼성이
법조인과 권력자들을 관리했던 방법입니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슬픈 일이죠. 조준웅 특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늘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흑역사를 우리 시민사회가 꼭 다시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추적할 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비자금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분노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를 응원하고 삼성에 대한 투쟁의 마음들을 더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유가 되는 대로 종종 이렇게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특검, 꼬리곰탕 특검도 사실은 이명박 당선 이후에 선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선임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 사건은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 조준웅 특검 선임 과정을 보면은 거의 백발백중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꼬리곰탕 특검 선임이 제가 알기로 조준웅 특검보다 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랬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뽑았던 이 조준웅 특검조차도 후보는 대한변협에서 올라왔던 고용주 정홍원이었으니까 그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알겠습니다. 언제 또 한 번 이걸 주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그리고 이건희가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명박과 이건희 쪽에 주고받은 거래한 내용들로 보이는데 이재용은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언제? 네, 한번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급한 사안일 것 같아서 우리 이현배 기자님께 청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가급적 내일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시면 청와대 청원할 생각입니다. 준비가 덜 된 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나요? 너무 빨리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빨리 준비는 할 텐데 준비가 혹시 덜 돼도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빨리 준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9% 늘어났지만 취업자 수는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약 1280만 명으로 지난해 1월에 견주어 26만 7천 명, 약 2% 늘어난 건데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6만 명대로 내려간 건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의 결과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 정부는 제조업 불황과 조선업에서 발생한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천 명 줄어들어 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의 1월 피보험자는 약 4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천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2014년 9월 이후 40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여파로 올해 1월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000명 줄었습니다. 또한 조선업에서는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달에는 약 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조선업의 피보험자 수는 2년 가까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나 제조업 불황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폭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다라고 분석한 언론들도 있습니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한 것인데요. 하지만 SBS 김범주 기자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는 많이 떨어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가 깊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김범주 기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토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에서 있었던 경향신문 서희동 논설위원의 질문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답변 들어보시죠. 홍 대표께서 만약에 6기 내에 만약에 10,000원을 인상한다 했을 때 그거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지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4도를 나타내겠는데요. 낮부터는 한파가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춘천 4도, 전주 6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 한때 나쁨, 강원과 부산은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막심 고리끼의 짤막한 소설 한 편 소개해드리면서 가짜 뉴스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시의적절합니다, 교수님. 네, 막심 고리끼는 어머니라는 소설로 워낙 유명하고요. 예.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작품 거짓말하는 검은 방울새와 진실의 애호가 딱따구리는 은둔자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습니다. 예. 제 책상에 지금 막심 고리끼 소설집 4권이 모여 있는데요. 예. 어머니도 물론 유명하고 훌륭한 작품이지만 은둔자를 비롯해서 대답 없는 사랑, 그리고 마부, 소녀와 죽음 등도 보시면 정말 풍요로운 막심 고리끼의 문학 세계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북한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는 사실들을 그냥 막 던지듯이 내뱉는데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송월이 죽었다는 그 오보부터 시작해서 악의적인 오보죠. 예. 그리고 어제 무슨 김일성의 가면을 썼다는 보도까지 그걸 또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받아 쓰는 기레기들의 행태를 보면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쩌다 한국 언론이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맨 앞장서 있는 신문이 두말하면 입만 아픈 그 신문입니다. 예.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그리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들은 뻔하죠. 한반도의 평화가 그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예. 어떻게든 이래 어깃장을 놓으려고 그러고 온갖 수를 다 써서 판을 깨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신문을 뒤지다 보니까 1995년에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가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이라는 게 있다네요. 예. 2017년 10월 24일에 개정됐다는데 그 구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결의의 영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 보도, 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이 같은 반성 위에서 남과 북의 평화 공존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힘쓰며 민족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이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만 지켜도
북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보도는 뭐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이유는 뭐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 아주 뜨거운 뉴스가 됐던 그 김일성 가면 기사 같은 경우는 북한 체제를 조금만 알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신성시되는 인물인 김일성을 가면으로 만들어서 응원에 쓴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쓰면서 온갖 이상한 짓들 하는 거 보면은 기자들의 갈 길이 참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제가 떠올린 게 막심 고르기에 거짓말하는 검은 방울새와 진실의 애호가 딱따구리인데요. 예. 짤막한 소설이지만은 그 메시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어느 숲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주인공이겠죠. 예. 대단히 그 음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까마귀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 무섭고 무서운 숙명의 습격에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다. 대단히 염세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음울한 분위기를 깨고 새 한 마리가 딱 등장합니다. 예. 검은 방울새인데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검은 방울새가 살아 숨쉬는 영혼은 암흑 속에 머물 수 없도다 하면서 가슴에 지혜의 불꽃을 피워올려 온 세상 빛을 떨치자며 노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새들도 잠깐 호기심을 갖겠죠. 그런데 이 딱따구리라는 친구가 딱 등장을 해요. 이 딱따구리 친구가 등장을 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희망을 얘기하고 어둠을 몰아내자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검은 방울새의 대답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자연의 창조물 속에서 우리 조류의 사명이 최종적인 것이며 매우 복잡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요하는 것이라는 불굴의 신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싸워서 이겨야 하며 모든 각오와 현재와 미래는 자연의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에게 확신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도 분명히는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치러야 할 노고에 보답해줄 훌륭한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기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위대하고 자유로우며 모든 것을 이겨낸 새로서 우리 자신의 힘에 기쁨을 느낄 것이고 전 세계는 우리 위협의 무대가 될 것이며 그 위협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사상은 막힘이 없고 우리의 감정은 기적처럼 고양되고 우리 앞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환희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존재합니다. 승리를 향한 당당하고 용감한 전사가 되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그 점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고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세요. 전에 삶의 여명기에 여러분이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그 당시 여러분의 신념은 한 방울의 의심도 품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에 대해 끔찍한 의심만 품고 있지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위대한 존재만이 지금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좀 더 힘찬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죠. 예. 그런데 이 딱따구리가 검은 방울새의 말이 맞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런 음울한 세계에 공포와 적대감을 먹고 사는 세계에 그냥 안주해 살 것이지 무슨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하고 더 나은 세계로 나가겠다고 하느냐는 얘기죠. 예. 못난 보잘것없는 검은 방울새 주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따구리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이 제목이 어떤 반어를 담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방울새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고 얘기하자 우리 딱따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방울새님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곳, 저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여러분 모두 숲을 넘어 날아가 보면 그 즉시 알게 될 겁니다. 숲 너머로 들판이 시작되는데 여름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그대로 쏟아지고 겨울에는 차가운 눈에 뒤덮이는 그런 들판이지요. 그 끝에 가면 세자비 그리시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곳이 바로 저 검은 방울새님이 여기서 수없이 말한 그 전진의 노정에서 만날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우리가 저분의 뜻대로 앞으로 전진해 간다고 합시다. 저로서는 저분이 사심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기 힘든데요. 저 검은 방울새님 역시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대중적 인기나 명예욕 같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하여튼 우리가 운 좋게 그리시카의 새 그물을 피해서 마을을 지나 날아간다고 칩시다. 거기에는 또다시 들판이 있을 테고 그 끝에서 또 다른 마을을 만날 테고 마을을 넘어서면 또다시 들판이 있을 겁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영광스럽게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숲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날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딱따구리가 일장연설을 들어놓습니다. 주위에 있던 새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정말 그 검은 방울새가 얘기한 것처럼 이 어둠의 세계를 뚫고 저 환한 세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세계에 안주할 것인지. 근데 우리 고립기가 늘 얘기하듯이 어리석은 군중들은 똑똑해 보이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전문가인 년 하는 또는 뭐 언론인 척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믿고 검은 방울새를 왕따시켜 버립니다. 이 검은 방울새는 대단히 깊은 상처를 입었겠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거짓말하는 검은 방울새와 진실의 애호가 딱따구리인데 결국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검은 방울새가 이 어려움을 뚫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혜롭고 이성적이라는 딱따구리의 말은 현실에 안주하자는 것이죠. 이 어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떠올린 이유는 우리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 분단의 상태를 즐기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일본이 뭐 대표적인 사례일 거고요.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들, 수구 세력들이 이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그대로 향유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가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온갖 가짜 뉴스들, 왜곡된 기사들, 오보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한반도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일정 정도 의미 있게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거짓과 진실은 구분할 수 있을 생각합니다만은 좀 더 날카로운 눈으로, 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 이면을 투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보다 배움의 기회를 덜 가진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저 잘난 맛에 살고 있으니 보수나 진보나 하여간 요즘 배웠다는 사람들은 낡은 엘리트 이렇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배웠다는 사람들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진실이나 진정성이 문제겠죠. 한국 교육제도에서 이른바 공부 기계로 자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이기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위에서 잘 가려서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참 죽은 기자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막심 고리키의 거짓말하는 검은 방울새와 진실의 애호가 딱따구리, 묘한 대조가 있는 소설 오늘 정선태 교수님께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 배후 세력으로 삼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삼성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에는 인터넷 댓글만 다는 정규직이 150명이 있다. 이렇게 폭로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명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이 댓글 알바단을 조직해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가 치매일 겁니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님 생전에, 아니 이건희 회장님이 건재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면 경로하셨을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아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여론을 이렇게 신경 쓰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삼성은 대만에서 경쟁 스마트폰 업체를 비방하는 댓글 마케팅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에게 벌금 처분까지 받았고요. 네? 대만의 내수가 살아나야 핸드폰이 많이 팔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대만의 키보드 워리어들을 취직시켜 또 하나의 가족으로 만든 거라고요? 아이고, 대만의 내수를 신경 쓸 시간에 국내 내수 상황도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최순실 청문회 출석해서 창조경제를 실현한 거 모르냐고요? 청문회에서 사용했던 립밤이 이재용 립밤이라는 이름으로 완판됐다고요? 아이고, 청문회에서는 송구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더니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수 박영진 씨가 부른 한백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만났으니 한백년을 살고 갑시다. 장미가 곱다 해도 청춘이 곱다 해도 시들면 다시는 오지 못해요.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나 혼자 외로워서 어이살란 말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한백년 살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사대강만 먹조라떼.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존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존바라 TV.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제 아침 SBS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오찬을 했죠. 예. 제가 그 식당 이용한 지가 벌써 줄잡아 6개월이 넘었는데 처음 혼밥을 면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저로서도 참 아주 행복한 아침이었는데 혼자 먹기가 참 민망하고 그러한데 또 그렇다고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요, 때마침. 저는 외톨이 생활이 좀 익숙해서. 아, 그렇군요. 혼밥도 괜찮긴 한데 어제 아침에 밥을 이제 배식하러 딱 갔는데 앞에서 어떤 분께서 국을 더 달라고. 그 비밀이야, 비밀. 우리 마누라가 알면 큰일 납니다. 아, 정말요? 왜요? 아이, 한 그릇만 먹으라고 했는데. 아, 밥은 한 그릇만 드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빵을 왜 그렇게. 아이, 조용히 하라니까. 아, 네, 농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어요. 네. 농담을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연합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합뉴스의 대주주가 뉴스통신진흥회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뉴스통신진흥회가 사실상 연합뉴스 사장도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뉴스통신진흥회가 이제 MBC의 박문진이나 아니면 KBS 이사회처럼 공적인 자금이 이제 투입된, 네, 아무래도 국가기관 통신사다 보니까요. 예. 대주주가 좀 그런데, 이 뉴스통신진흥회가 4기 이사회가 끝나고 한동안 공백기를 좀 가졌었어요. 이 뉴스통신 이사회의 그 이사들이 추천이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추천이 완료가 됐고, 어제, 그러니까 12일에 임명장을 받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첫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첫 이사회에서는 논의 결과 신임 이사장으로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장을 선출을 했어요. 예. 강기석 신임 이사장은 이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하시다가 신문유통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죠. 이후에 이제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빙 교수를 지내고 계십니다. 예, 제가 우리 강기석 이사장님을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청자분이시기도 하고요. 아,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손꼽는 존경하는 언론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전두환 정권 아마 그 이전일 겁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문화방송 경향신문의 기자로 일하시다가 사실 경향신문이 박정희 정권 이후로는 통반장이나 보는 신문이었거든요. 지금의 경향신문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7년 6월 항쟁 당시에 지방에 배달하는 경향신문이 시위대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충격을 받고 이것이 바로 역사가 경향신문에 내리는 경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제신문이었던 경향신문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경향신문의 공정 언론으로서의 그 환골탈태 이 투쟁을 전개했고 그런 와중에 경향신문이 서원주 신문으로 거듭나고 끝내 초대 직선 편집국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 자체가 우리 언론 민주화 운동의 어떤 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언론계 안팎에서 뭐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죠. 예. 또 신문유통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기석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신 이후 그리고 이사회가 구성이 된 이후니만큼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과연 새로운 뉴스통신진흥회가 박노항 사장을 해임할지 그 부분입니다. 날려야지. 그렇죠. 박노항 사장이 사실 올해 3월에 공식 퇴임을 해요. 예. 이게 뉴스통신진흥회가 이제야 지금 구성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박노항을 날리려면 좀 빠르게 일이 진행돼야 할 텐데. 아이고,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사장 강기석 포함해서 비상임이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이사 전원이 선임이 됐고 그리고 상임감사 1명이 이미 2015년부터 임기를 이어오고 있고 말이죠. 그러면 이사가 싹 갈렸네요. 네, 이사가 완전하게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4기 이사회였다가 그냥 아예 새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이게 중간에 어떤 분이 사퇴하셔서 뭐 보궐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뉴스통신진흥회는 그냥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어쨌건 이게 2월에 구성이 돼서 이제 곧 있으면 또 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설 지나고 또 이사회를 열고 하면은 이게 박노항을 날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퇴임 전에는 날려야 되는데. 그렇죠. 또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박노항은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되죠. 임기를 채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노항 체제에서 연합뉴스가 엄청나게 후퇴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 뭐 물론 그랬다고 박노항 이전에 연합뉴스가 뭐 전진했던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박노항 체제에서는 엄청나게 후퇴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박노항은 2015년 3월에 취임했는데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취임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국기 개양식이었습니다. 예. 네, 요때 상황을 좀 들여다보시면은. 예. 박근혜가 국제시장을 보고 와가지고 국기 개양식의 장면이 있잖아요. 뭐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국기 개양식 음악이 나오니까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국기 개양식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칭찬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박근혜가 그랬죠. 근데 그 얘기가 들리니까 자기도 취임할 때 간부들을 우르르 데리고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연합뉴스 앞에서 국기 개양식을 한 거죠. 이야, 참 이거 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이 말이죠. 권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 저열하게 해바라기 행보를 취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국가에 애정이 있어서 국기 개양식을 했는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박노항은 내부에서 권력에 빌붙어서 연합뉴스의 공정성을 해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예. 2009년에 이 박노항이 편집국장이었거든요. 예. 이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보도를 축소하고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띄웠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뭐 연합뉴스 기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유죄로 단정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편집국장을 넘어서 이제 사장으로까지 취임을 하니까 이 연합뉴스가 남은 이미지마저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최근 보도만 보더라도 트럼프의 트위터 오역 보도가 있었죠. 롱가스 라인 이거 오역 보도가 있었고, 예.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뭐 남한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오보를 연합뉴스가 냈었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이 직접 반박했던 바로 그 오보였고 망신스럽습니다. 네,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화장실에서 북한 여성응원단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던 일종의 보도 참사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 이전에도 편향성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앞서 나왔던 오보들이 기자들의 책임도 상당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 박노왕 사장 자체도 이건희 성매매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해당 기사를 쓴 기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일종의 이제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의혹도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연합뉴스에는 예전에 그 관훈 나이트클럽에서 말씀드렸던 장충기 백일장에 응모했던 간부도 존재했거든요. 조봉래 콘텐츠 융합상무라고. 예. 조봉래가 문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충기한테.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고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죠. 누워 계신 이건희 회장님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자들은 뭐 말하자면은 이건희 성매매 파문 당시에 영상을 갖고 이제 거래를 하려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 뭐 그런 자들을 발견을 했으면 연합뉴스가 보도를 해야죠. 그렇지. 어쨌건 이것도 이제 이건희 성매매 논란 때 보낸 것 같고요. 예. 지금 조봉래 당시 컨텐츠 융합 상무가 뭐 하고 있냐면은 최근 평창올림픽 특별 취재단장을 맡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박노왕 체제의 연합뉴스가 이런 사람도 쳐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연합뉴스를 버리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이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엄청난 세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이 무려 350억인데, 2003년부터 따지면 무려 5,500억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384억, 그 다음에 2017년에는 339억, 그리고 올해 332억. 이렇게 좀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이미 뭐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액수기 때문에 예. 이미 공적 자금이 엄청나게 투입된 연합뉴스를 사실상 그 박노왕 체제에서 이른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에 부역을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포털이 가장 많이 쓰는 뉴스가 연합뉴스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이제 탄탄한 지원금을 기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매체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뉴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단 박노왕의 임기 완수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계 안팎으로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다행히 강기석 위원장께서는 이거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 좀 시간이 없는 상태긴 한데 그리고 이제 뭐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 역시 박노왕의 해임이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의 첫 책무다. 예. 그 과거에 부역했던 자들을 이른바 이제 적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시비를 가려서 또 엄단을 해야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박노왕의 해임이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의 첫 책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예. 근데 또 이게 마뜩치 않은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저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합뉴스 퇴직자들로 구성된 연우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합뉴스 사후회, 준말이어서 연우회 이렇게 불립니다. 예. 이 사람들이 최근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임명 재고를 요구한다. 이런 일종의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이번에 임명된 연합뉴스 이사진 7명이 모두 뉴스통신 비전문가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방문진이나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나 KBS 이사회나 이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방송 전문가를 포함시키는데 왜 뉴스통신진흥회는 그렇게 안 하냐 뭐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거를 뭐 저희가 보니까 이 반발은 한마디로 왜 뉴스통신진흥회에 연합뉴스 출신을 넣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인 걸로 저희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 문제는 과연 연합뉴스 출신 이사가 있었을 때 연합뉴스가 잘 굴러갔냐 라는 점을 좀 봐야겠죠. 예. 이번 뉴스통신진흥회가 말씀드렸다시피 5기거든요. 근데 박노왕 체제에서 이사진의 역할을 했던 뉴스통신진흥회 4기에 연합뉴스 출신 이사가 2명이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통신 전문가라면 그때도 2명이나 있었는데 그때는 왜 연합뉴스의 추락을 막지 못했는지가 의문인 거죠. 물론 연후에는 우리는 결코 자사 이기주의 차원에서
이번 이사진 구성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 근데 5기 이사진 면면을 보면 강기석 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경향신문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신문유통원장 출신이기도 하시고 언론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 거죠. 예. 그리고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동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 그다음에 박종열 가천대 교수 모두 학계 출신이시고 또 윤재홍 전 KBS 제주방송 총국장, 이분은 왜 임명된지 모르겠지만 네, 자유한국당 추천이에요. 예. 그리고 뭐 진홍순 전 KBS 이사, 뭐 이런 분들은 뭐 방송계 쪽 분이고, 진홍순 이사 같은 분도 그런 나름 명망이 있는 분 아닙니까? 아, 명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추천인가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대영 사장이 진홍순 씨를 추천했어요. 근데 이 진홍순 씨가 2009년에서 2012년 옛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몫으로 추천이 돼서 KBS 이사를 지낸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공영방송 장악을 비판해 왔던 분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또 고대영의 추천을 받았는지. 아, 예, 이분은 이제 방송협회 추천인데 방송협회장이 고대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진홍순 이사는 좀 그렇고, 어쨌건 이 두 분도 방송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 신문협회에서 추천한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 신문협회는 뭐 조중동이 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분도 신문 쪽에서 일해 오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연구회가 전문가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어쨌건 언론계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연합뉴스 출신이 없다는 거 말고 솔직히 다른 의미로 보이진 않고요. 예. 근데 뭐 사실 사후회가 뭐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문제는 연합뉴스 구성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상당히 이제 곤란한 거죠. MBC나 뭐 KBS, YTN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싸워왔잖아요. 또 싸우고 있고. 하지만 좀 비교적 연합뉴스가 조용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다행인 것은 이 연합뉴스 현역들로 이루어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노조에서는 사후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그보다는 연합뉴스 출신인 이문호 이사장이 이끌었던 제4기 이사회가 선임한 박노환 경영진이 지난 3년간 편집권 독립을 파괴하고 공정보도를 훼손한 데 대한 올바른 평가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뭐 올바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진흥의 연합뉴스 출신이 있냐 없냐 뭐 그거보다는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좀 하루빨리 박노항을 몰아내고 다시는 그런 사장이 연합뉴스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뭐 판판이 다 잘릴 거면서 왜 이렇게 자리에 집착하죠? 네, 그러게요. 뭐 연합뉴스 출신이니까 뭐 연합뉴스 출신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약간 좀 한가한 소리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저는 차라리 박노왕을 그대로 두고 정부 지원금 333억을 올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어떨지. 아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 국회가 통과시켜 준 건데 뭐 어쩌라고 막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내년부터. 아, 내년부터. 네. 사실 뭐 이 연합뉴스가 지원금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연합뉴스 쪽에서는 이게 구독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구독 안 하면 되지. 아니 뭐 포털에다 나와 있는 연합뉴스 보면 되지. 굳이 구독을 왜 해요? 구독하는 이유는 그냥 구독의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구독의 명목으로 돈을 주는 건데 사실 지금 청와대가 요새는 직접 일종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시대에 이게 연합뉴스 구독료가 의미가 있나. 또 지금 연합뉴스가 사실 스스로 이제 포털에 진출을 해버림으로써 그렇죠. 자사 콘텐츠의 그런 유료 인식을 자기들이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구독료가 의미가 있을까? 사실상 그냥 세금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 연합뉴스에게 세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은 분명하죠. 보통 언론사들이 취재하지 않는 해외의 작은 나라들, 이런 소식도 좀 다양하게 국민들한테 전해주고, 또 이제 거대 언론의 손에 닿지 않는 지역의 소식들도 꼼꼼하게 좀 연합뉴스가 챙겨서 독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라, 뭐 이런 측면인데,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합뉴스의 기억에 남는 것들은 사실 그런 뉴스들이 아니었죠. 예. 이상한 기사라든가 뭐 4대강 특집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됐던 그런 기사들인데, 예. 과연 이제 지원금을 그렇게 받아놓고 합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연합뉴스가 거듭나면은 결국 네이버에 알바들,
이른바 오발단이라 불리는 자들이 활동할 공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같이 번역, 오역 그리고 구여권에게 눈높이를 맞춘 그런 기사 나올 수가 없게 될 테니까요. 예. 자, 그런 공정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연합뉴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속히 박노황 퇴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마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친서를 전달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게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이렇게 화답했는데요. 시민들은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3,728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85% 대부분의 시민들은 북측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15%의 시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수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0% 전혀 없었습니다. 자, 트위터 의견 볼까요? 림림님, 대화가 우선이다. 만나야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아닌가 라고 하셨고, 서용성님, 문재인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이끌었습니다. 조건 없는 지속적인 대화로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 내지 핵동결을 이끌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1960년 영국 리버풀에서 결성된 세계적인 4인조 록밴드 그룹의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 비틀즈인데요. 정답자 팥빈님, 온 민족이 즐거운 꿈을 꾸고 있을 때 언론이 앞장서서 찬물을 끼얹고 있네요.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민족 통일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건투를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기타 치는 자유인님, 김용민 브리핑 화이팅입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피에리아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피에리아님, 하태경이 과거 주사파였나요? 그래서 의심받지 않으려고 팬티 벗고 뛰는 거군요. 라고 하셨고요. 허접지식 소비자님, 기자단을 없애는 것이 답이네요. 오마이뉴스에 대한 법조 출입금지 징계의 뒷배경은 삼성 아닙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